그날의 일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순간이었죠. 저는 김미숙입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이제 69살에 은퇴한 교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죠.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의 생신상을 정성껏 차리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과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중풍으로 요양원에 계시지만 30년 넘게 한 번도 생신상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이제 과일만 깎으면 되겠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손에 쥐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쨍그랑 순식간에 제가 정성껏 차린 생신상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 며느리 서연이 보였어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거 모르세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죠.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런 의미 없는 의식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의식.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간 교단에 서며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짓밟고 있었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아버지 생신상인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이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사실 건가요? 현실이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자식과 며느리가 나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하는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현실. 그게 무슨 말이니? 준호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도 팔고 정리 좀 하세요. 언제까지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실 건데요? 아버지 요양원비도 내야 하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내 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거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희 설마 내 집을 팔라고 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피식 웃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에 깔린 경멸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살기 얼마나 빠듯한데. 어머니 혼자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그 집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그 차익으로 아버님 요양비를 내면 되잖아요. 요양비?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요양비는 이미 우리가 함께 모아둔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요양비라니? 아버지 요양비는 보험금으로. 서연이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이 곧 바닥날 거예요.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의지?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의지한 적이 있었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에도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어요.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준호가 힘들다고 하면 교사 시절 모아둔 퇴직금에서 보태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짐 취급하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의지한다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부담을 준 적 있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작은 아파트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고. 그들의 말이 점점 멀게 들렸습니다. 귓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울렸어요.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달아나고 싶었죠. 문득 교직 생활 40년 동안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눈빛, 무언가 숨기는 학부모의 말투, 교단에 오래 서 있다 보니 거짓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그 눈으로 내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보였죠. 너희 둘,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에서 익힌 권위가 실렸어요. 준호와 서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엄마를 위해서죠. 우리가 뭐 엄마 집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 걱정뿐이에요. 그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 거짓말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거든요. 바닥에 쏟아진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30년의 시간, 아들을 키우며 바친 모든 정성이 그 미역국처럼 바닥에 쏟아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진짜 속셈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재산을 지켜야 했죠.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건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정리가 필요하구나. 준호와 서연은 안도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쉽게 넘어갈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교사로 살아온 제 인생이 그저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때로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둘러 정리를 마친 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지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는 민우였죠. 이제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아들 준호를 키우며 쏟았던 정성과 사랑,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준호와 서연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면 약해 보이는 척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약하고 지친 것처럼 꾸몄어요. 준호야. 나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제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너희 집에 가서 좀 쉬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준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귀찮아하는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엔 가보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지만 계획대로 연기를 계속했어요. 병원은 무슨,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하고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가 힘들어.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또 다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병원부터 가보셔야죠. 요즘 나도 바쁘고. 그 순간 서연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어머님, 그럼 집을 정리하는 건 어때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시면 생활비 걱정도 덜고 아버님 유양비도 해결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 왔다는 듯한 기쁨이 묻어났어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요양비는 이미 보험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그것을 핑계 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그래도 내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인데. 준호가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좀 보세요. 차라리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현실을 보라고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내 아들은 내 집을 노리고 있었죠. 서연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계약서도 준비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경 쓰실 일도 없고 편하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서까지 준비했다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순순히 넘어가는 척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다음 주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도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해 봐야겠구나.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준호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굳어졌어요. 변호사요?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 말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일부러 머뭇거리는 척하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나도 혹시 모를 일이 걱정돼서. 서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40년간 교단에 서며 아이들을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목소리, 숨기는 것이 있는 학부모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간파하는 능력은 제 몸에 깊이 배어 있었죠. 이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차례였어요. 그날 오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준호의 고등학교 후배인 민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우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예전에
준호가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민우가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귀띔해 준 적이 있었어요. 미숙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우야. 준호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준호 형요?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톤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우야. 솔직히 말해도 돼. 준호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니?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모르셨어요? 준호 형이 회사 자금 40억을 횡령했다는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회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고소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에 제보가 들어온 상태예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40억이라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정말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네, 이모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민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알려줘서. 겨우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 그 돈을 세탁하려는 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없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부모를 만났지만 정작 내 아들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오래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 집과 남편의 요양비,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요.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아들의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미숙 선생님이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정 변호사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의 눈빛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중풍, 준호와 서연의 집 매각 압박, 그리고 준호의 횡령 의혹까지. 정 변호사는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 다행히 지금이라도 상담을 오셨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쉽게 재산을 넘겨주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간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돈 세탁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확보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지켜내고 말 테야.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자라난 곳이기도 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은 항상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여보, 도와줘요.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남편은 항상 강인했어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혜롭게 조언해 주었고, 준호를 키울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982년 우리가 결혼한 해였어요. 금고가 열리자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꼼꼼했거든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요양비 납부 내역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어요. 준호가 주장하던 추가 요양비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이런 뻔뻔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준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보태줬는지 떠올랐어요. 교사로 일하며 모아둔 퇴직금에서, 그리고 결혼할 때도. 그런데 이제 내 집까지 노리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일부러 준호와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이상해하면서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시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오랜만에 너희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목소리를 살짝 떨게 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의 눈빛이 안심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그들이 오기 전에 식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도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우리 엄마,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서연이 들어서며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집안을 훑어보며 밤나가는 물건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속이 뒤틀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따라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들은 경계심 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준호가 관심 있는 척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저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집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준호와 서연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꼭 사냥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 같았어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이미 괜찮은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던 순간이었을까요? 내 집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미 계약서를 준비했다고? 놀란 척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준호가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그냥 미리 알아본 거예요. 엄마가 결정하시면 빨리 진행하려고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일부러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큰 결정인데 정 변호사님께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좋잖니?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나쁜 생각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절차 필요 없어요. 오히려 변호사님이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만 믿으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정 변호사님과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자꾸나.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은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앞에 둔 것처럼요.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준호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에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서연은 계속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냥 간단한 소유권 이전 계약일 텐데요.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푸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계약서 몇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라 이상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즉시 김 선생님의 거주권이 박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꾸밀 줄은 몰랐어요. 애써 놀란 척하며 준호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계약서라는 게 원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기라도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사인하시면 돼요. 그녀의 말투는 애원하는 듯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정 변호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통상적으로 가족 간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집이 김 선생님 명의에서 준호 씨 명의로 이전되면 바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준호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돈을 메우려고 했던 거였죠.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정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죠?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정리해둔 요양비 내역과 보험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번지는 것이 보였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횡령한 40억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 오빠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에게 들었어.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그리고 그걸 내 집을 팔아 세탁하려 했다는 것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책감보다는 분노가 더 커 보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연이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어요. 김준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준호와 서연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도록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신 것 정말 대단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들이라도 잘못된 길은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체포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무거운 정적이 저를 맞이했어요. 신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 띈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함께한 동반자였던 그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없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면 나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랐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야.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그는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은 공범 혐의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제게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승진 압박에 시달리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홀가분함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비친 제 모습은 지친 노인이었어요. 10년 넘게 길렀던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가위를 들고 천천히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길게 늘어졌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단발로 자른 머리를 보니 얼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정리하고 서재에 있던 서류들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시절 꿈꿔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었죠. 그리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도 있었고요. 내일부터 시작해봐야겠다.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했어요. 선생님이셨다고요? 정말 좋으시겠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도서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 용기를 얻었어요. 첫 번째 책 읽기 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 섰던 사람인데도 왜인지 긴장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미숙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맑은 미소가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도서관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마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남겨진 아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미숙 선생님, 오늘은 수채화 교실 첫날이죠? 잘 다녀오세요. 도서관 친구 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었어요. 수채화 교실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동안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준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우체통에서 그의 편지를 꺼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엄마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해치려고까지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도 보였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답장을 보내기로. 준호야. 내가 어릴 때 넘어지면 항상 일으켜 세워주었듯이 이번에도 너는 스스로 일어나야 해.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출소하는 날,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제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수채화 실력도 점점 늘어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봉사하는 도서관에 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도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과 화장이 사라지고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진실함이 보였어요.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이제야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후회와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증오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해. 제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용서의 힘은 놀라웠어요.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나마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내 앞길을 응원할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비록 아들은 교도소에 있고 남편은 요양원에 있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71살, 저는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40년 전 처음 출산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 생생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눈물과 웃음,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도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어요. 예전의 교만함과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차분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두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를 생각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잘 견뎠구나.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등이 흔들렸어요.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 새로 시작하면 돼. 준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볼 거예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래,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다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겸손함이 서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한 일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그 후회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진정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하자 뜻밖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과 수채화 교실 선생님, 그리고 서연도 있었어요. 그들은 준호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미숙 선생님, 아드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힘을 얻었어요.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마주쳤을 때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많이 달라졌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도 그 짧은 대화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주는 활동을 했다고 말했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시간들,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느꼈어요. 봉사활동 친구 중 한 명인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훌륭한 교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사로서의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함께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준호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기쁨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과 원망을 안고 살기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했거든. 그리고 난 너희 선생님이었잖아. 선생은 항상 학생들이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법이지.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 아동도서 편집 일을 시작했고, 서연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자신들의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수채화를 그리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때때로 준호와 서연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린 수채화가 지역 미술 전시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준호와 서연 그리고 제 봉사활동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업은 최근에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죠. 객석에서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71살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선생님이었어요.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나누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평생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경험, 심지어 아픔까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더 이상 책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